사연 부스를 찾아주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우리 마음 한편을 건드릴 때가 있지요. 오늘은 지난 감정이 배어있는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연은 가족 안에서 벌어진 갈등과 인간관계의 배신, 그리고 그 모든 굴곡을 넘어 희망을 찾아가는 한 여성의 고백입니다. 진솔하고도 막장 같은 상황을 겪어온 사연자님의 이야기의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부스에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된 사람입니다. 저는 올해로 50대에 접어들었고 지금까지 살면서 참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이자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사건이 있었는데요. 가족 간의 갈등과 복잡한 인간관계가 얽히고 설켜 저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던 지난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려 합니다. 워낙 막장스러운 내용이다 보니 누군가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고 믿기 어려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제게는 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고 여전히 진행형인 감정의 흔적을 안고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상황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여나 비슷한 처지를 겪고 있는 분들께 작은 위로나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제 자신도 이 이야기를 꺼내 놓음으로써 마지막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에서 글을 적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민경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부모님 밑에서 나름대로 평범하고 행복하게 자랐다고 믿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공무원으로 일하셨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이셨죠. 형제로는 저보다 5살 많은 언니 민영, 그리고 3살 어린 남동생 민수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성실하고 조용한 분들이라 제가 자라는 동안 크게 눈에 띌 만한 가정불화나 다툼이 없었어요. 어린 시절에 보기엔 그저 평온해 보였습니다. 물론 형제 간의 사소한 싸움이나 어머니와 아버지가 생활비 문제로 티격태격하셨던 일은 있지만 그건 어느 가정에서나 흔히 있을 법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들과 비교해도 그럭저럭 평범한 가정에서 성장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온한 삶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려던 무렵이었어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버지께서 한 여자를 집에 데려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경숙이었죠. 처음엔 그저 저희 아버지의 직장 후배라거나 어떤 경제적 곤란을 겪는 분이라 아버지가 도와주시는가 보다 했습니다. 당시에 어머니도 크게 의심하지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라는 분은 늘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게 미덕이라는 신념을 갖고 살아오셨기 때문이죠. 어머니 또한 당신이 사람 돕겠다며냐 기꺼이 협조해야지라는 마음으로 나름대로 응원해 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집에 자주 들락거리며 때로는 아주 긴 시간을 머물고 가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께 경숙 씨가 어려운 처지라 당분간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어머니는 불안한 마음을 삼키면서도 어떻게든 아버지를 믿고 따르려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경숙이라는 여인과 함께 초등학교 5학년쯤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집에 온 것이죠. 그 아이의 이름은 해나였는데 놀랍게도 저희 아버지의 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버지가 외도하신 건 물론이고 그 결과로 낳은 혼외자가 이미 저희가 상상도 못할 나이에 이르렀다는 것. 이건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저와 언니, 그리고 남동생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앉아서 사실을 통보받는 순간의 공기가 얼마나 무겁고 섬뜩했는지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머니의 눈동자는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언니는 참지 못하고 울분을 터뜨렸고 남동생은 그저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저도 마음속에 분노와 배신감, 혼란이 휘몰아치는데 목소리조차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나는 저희 가족의 예상치 못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이를 데리고 집에 들어오겠다고 하셨으나 어머니께서 완강하게 반대하셨어요. 당신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해놓고 그래도 되는 줄 아느냐며 아버지를 원망하셨죠. 정식으로 이혼을 하고 새 가정을 꾸리든가 아니면 그 여자를 완전히 정리하든가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까지 몰아붙이셨습니다. 저희 입장에선 당연한 요구였어요. 저 역시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지낼 수 있었느냐. 어머니한테 이런 끔찍한 상처를 주고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느냐고 항의했죠.
그런데 아버지는 뻔뻔하게도 이미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나를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경숙 씨 역시 돌봐줘야 한다. 난 이 가족도 포기할 수 없으니 제발 이해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당시에 이 말이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차마 더는 대화가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언니 역시 아버지와 얼굴도 마주치기 싫다고 집을 나가겠다고 했고, 남동생 민수는 이미 대학교를 다니던 중이어서 기숙사 생활로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죠. 어머니는 혼자 집에 남아 매일 울고불고를 반복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아버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그렇게 한동안 파국으로 치달을 것만 같던 상황에서 아버지는 어머니를 겨우 설득해서 해나를 주말마다 집에 데려와 함께 지내도록 했습니다. 어머니가 또 너무 강경하게만 나가면 아예 아버지가 경숙과 해나를 선택해 집을 나가버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라는 사람이니 혹시라도 두 집 살림이 확정되어 버리면 내 삶은 어쩌나 하는 막막함이 어머니의 마음을 흔들었을 거예요. 저희 삼남매는 어느 정도 어른이 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했고 또 완전히 파탄나면 어머니 혼자서 생활을 책임져야 할 처지였으니까요. 특히 그 시절에는 여성 혼자서 생계를 꾸리기 몹시 힘든 현실도 컸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해나가 집에 오게 되었고 경숙이라는 여인은 문 밖에서 해나를 데려오고 데려가는 역할만 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머니는 애써 해나를 어린아이로서 배척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마음 한편으론 저 아이는 남편의 불륜에서 비롯된 존재라는 상처가 지워지지 않았던 거죠. 언니와 저는 해나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습니다. 그저 불편하고 마음이 쓰리고 한없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잘못은 아이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 스스로 되뇌었지만 실제로 해나를 보면 저 아이가 내 아버지의 숨겨둔 딸이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웃어주기도 힘들었어요. 남동생 민수는 그나마 어린아이에게 차갑게 대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로 해나와 가끔 장난을 치고 말도 걸어주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지내던 중 아버지의 행동은 점점 더 뻔뻔해졌습니다. 집에도 안 들어오는 날이 부쩍 많아졌고 어머니와의 대화도 단절되었습니다. 급기야 경숙을 저희 집 안방에 들이는 날도 있었어요. 그때 언니는 너무나 치를 떨며 난리를 쳤고 어머니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거의 실신지경이 되셨습니다. 저는 평소엔 조용히 있던 편이었는데 그날만큼은 아버지와 크게 말다툼을 벌였어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경숙이라는 사람을 대체 왜 여기로 데려와요? 어머니가 이 꼴을 보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정말 모르시겠어요? 민경아, 내가 이해 좀 해라. 난 해나를 책임지고 싶고 경숙이도 나 때문에 인생을 망쳤잖아. 책임이라는 게 꼭 우리 집에 데려와서 이렇게 엄마 심장에 못을 박는 거예요? 아버지는 가정이고 뭐고 다 깨부수겠다는 겁니까? 끝없는 언쟁으로 하루가 다 지나가도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나 경숙은 이미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몸져 누워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죠. 저는 아버지를 향해 분노했지만 한편으로는 경숙과 해나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저 사람도 어느 순간부터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된 건 아닐까. 아버지와 비밀로 만나다가 아이까지 낳았고 이제 와서 어디로 갈까 하는 동정심이 전혀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을 배신한 대가는 결코 작지 않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보니 더욱 그랬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 가족은 밖으로 보기엔 유지되고 있었지만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집과 경숙의 집을 오가며 사실상의 이중생활을 했고 어머니는 그런 남편의 행동을 차마 이혼을 통해 정리하지도 못한 채 우울증에 시달리며 거의 눕다시피 지냈어요. 언니는 취직 후 결혼해서 집을 나갔고 남동생 민수도 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저만이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도 일찍 독립하고 싶었지만 어머니를 떠나기가 마음이 쓰였고 또 혼자 남게 될 어머니가 걱정되었기 때문이었죠. 아버지와의 대화는 이미 오래전에 끊겼고 주말에 해나가 온다 해도 마음을 열고 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수많은 밤을 고민해도 답을 못 찾고 그저 시간이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던 중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그 전부터 병원 진료를 다니며 약을 드시긴 했는데 스트레스성 위궤양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극도의 우울증에 시달리다 보니 결국 집에서 혼자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 응급실까지 실려갔죠. 그날 저는 회사 일로 야근을 하고 있었고 어머니가 혼자 계시다 큰일을 당하셨다는 죄책감과 공포감이 제 마음을 옥죄어 왔습니다. 정작 아버지는 그 순간도 연락이 닿질 않았고 아버지를 대신해 병원비나 간병 일은 제가 전부 도맡아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이후로 더 이상 건강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병실에 누워 계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아버지를 향한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내가 더는 이 꼴을 보고 있을 수 없다. 아무리 아버지라 해도 용서할 수 없다. 어머니를 이렇게 만든 죄가 얼마나 무거운 줄 모르고 왜 저 사람은 뻔뻔하게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나. 마음속에 수없이 이런 생각이 요동쳤습니다. 몇 번이나 전화해도 받지 않던 아버지는 결국 병원으로 찾아왔지만 어머니가 아버지를 보자마자 나가라며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마음이 너무 상해 한마디 대화조차 하기 어려웠던 거죠. 제게는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사실상 남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부르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사이가 멀어져 버렸죠.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경숙과 해나 곁에 머물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빠듯한 와중에도 어머니의 병원비를 어떻게든 마련해야 했고 아버지가 병원비 일부를 지원해 주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도 참 씁쓸하고 서글펐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따지고 싶어도 아버지는 내가 원망해도 어쩔 수 없다. 나는 그동안 죄책감 안고 살아왔고 이제 해나와 경숙도 버릴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어머니가 퇴원하고 난 후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지낼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고 언니나 동생 집에 어머니가 가 계시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웠죠. 언니는 결혼해 아이까지 낳고 시댁, 친정 양쪽 일로 정신이 없었고 동생은 해외에 있으니 말입니다. 결국 저와 어머니가 따로 전셋집을 구해 이사를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아버지와 같은 집에서 살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히려 마음은 한결 편해졌지만 어머니의 건강과 경제적 문제 등 현실적인 부담이 커서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때로 용돈 정도만 보내주었고 가끔 어머니 병원에 들르긴 했지만 그 이상 뭔가 큰 책임을 지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저는 30이 훌쩍 넘은 나이에 결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이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어머니와도 자주 만났기에 서로 이해해 주려 애썼습니다. 결혼식 날 아버지가 참석할지 말지 고민이 많았지만 그래도 결혼식 자리에는 아버지가 와야 하지 않을까 싶어 초대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결국 경숙과 해나를 동반하고 식장에 나타났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가 뒤로 쓰러져 버릴 뻔했고 저는 결혼식이라는 경사스러운 날에 눈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해나가 아버지의 딸이라 해도 언니나 동생이나 저와 같은 입장에선 너무나 참기 어려운 자리 침범이었으니까요. 그 일 이후로 저는 아버지에게 사실상 절연을 통보했습니다. 우리 결혼식까지 망쳐놓고 싶었냐? 어머니를 2번 죽이는 거다. 당신이랑 더 이상 볼 일 없다. 강하게 말을 던졌죠. 아버지는 애써 변명했지만 저는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후로 저는 제 가정을 꾸려 나가면서도 어머니를 챙기는 역할을 계속해왔고 아버지와는 연락 한 통조차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런 세월이 10년 넘게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더 노쇠하셨고 마침내 거동조차 힘들어지시자 제가 남편과 함께 어머니를 모셔와 살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내도록 간호해 드리고 싶었거든요. 물론 경제적으로도 상황이 만만치 않았지만 남편이 많이 이해해주고 도와준 덕에 어머니를 돌보는 데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전화로 낯선 번호가 걸려왔습니다. 받으니 다름 아닌 해나였습니다. 당시에 해나는 이미 성인이 되어 있었고 제가 결혼할 때 초등학교 고학년쯤이었으니 이제는 20대 중후반 정도 되었을 시기였습니다.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해나는 저에게 민경 이모, 저 해나예요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이모라니, 저는 순간적으로 거부감이 들었지만 그래도 목소리를 들어보니 해나 역시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해나는 아버지가 지금 많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심장질환이 발병해 쓰러졌고 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해나가 제게 하는 말이 아버지가 이모를 찾고 있다. 한 번만 와 주시면 안 되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해나가 어째서 이모라고 부르는지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아버지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얘기에 마음 한편으로 묘한 감정이 일더군요. 분명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나 크고 그로 인해 제 삶도 무너졌지만 그래도 피를 나눈 부모는 부모잖아요. 한편으로는 이제 와서 나를 찾는다고. 그래도 내가 아버지 딸이니 마지막을 같이 하길 바라는 건가 하는 분노와 냉소가 일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아버지가 정말 위급하다면 묻지 못했던 말이 하나둘 터져 나올까 싶기도 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일단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 앞에서 해나를 처음으로 어른 모습으로 마주했습니다. 기억 속의 그 아이는 10대 소녀였는데 이제는 훤칠한 키에 어른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눈가가 빨개진 해나를 보고 조금 복잡한 감정이 들긴 했습니다. 저 아이도 참 힘들었겠구나 싶었어요. 아버지의 존재가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아니라 불륜으로 태어난 자신에게 죄책감을 안겨주는 아버지였을 테니까요. 해나는 저를 보자마자 죄송해요. 이모, 저도 너무 당황스럽고 힘들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고 엄마도 저보고 책임지라 여기저기 연락하려 하면서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의식 돌아오시면서 이모 이름을 찾으셔서 혹시라도 만나 뵙길 원하실까 싶어 전화드렸어요라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해나를 탓하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한편으론 얘도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에 던져진 희생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복잡했습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되자 의료진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저는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와 시선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온갖 기계음을 내는 병실, 산소호흡기를 달고 겨우 숨을 몰아쉬며 눈만 깜박이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예전에 그 기세등등하고 뻔뻔하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힘없이 잡으며 입술을 살짝 떨면서 겨우 말씀하셨어요. 민경아 미안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울분이 치솟는데 막상 저런 상태의 아버지를 보니 복합적인 감정이 사무쳐서 어찌할 줄 모르겠더군요.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몇 차례 수술을 더 받게 되었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 회복하는 과정에서 저와 몇 번 더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 아버지는 본인의 과오를 털어놓고 어머니에게도 여러 번 사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용서라기보다는 한 걸음 떨어진 태도로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며 담담하게 묻곤 했죠. 아버지는 어머니와 너희 형제들한테는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 특히 내 어머니를 평생 속이고 상처 준 게 가장 후회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아버지가 병원 신세를 지게 되자 경숙은 한동안 병원을 들락거렸으나 점점 상황이 여의치 않았는지 아버지를 잘 찾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해나는 그래도 자주 왔지만 경숙은 아버지의 보험 혜택 등 금전적인 부분에만 관심이 있는 듯했어요. 제가 보기에 정말 이 여자와 아버지가 서로 사랑한 게 맞았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경숙은 아버지가 더는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된다고 판단되자 내버려 두는 것 같았습니다. 병간호는 주로 해나가 맡아야 했고 해나가 대학생 신분으로 병원비나 간병인을 구하는 비용 마련 등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자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한때 저희 가족을 파탄낸 그 사람을 제가 돕는다는 게 모순적이지만 그래도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제가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형제들 중에서는 그나마 제가 국내에 있고 어느 정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버지는 퇴원하게 되었고 퇴원 후 요양을 위해 병원 인근의 작은 원룸을 얻어 지내시게 되었습니다. 해나는 학교 근처에 자취 중이었고 경숙은 제3의 곳에서 따로 생활하며 아버지를 거의 찾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토록 지키고 싶었다던 두 번째 가족이 결국 아버지를 버렸나? 하는 아이러니가 저를 씁쓸하게 만들었습니다. 해나는 착잡한 표정으로 엄마가 이제 와서 아버지를 책임지기 싫다고 해요. 저보고 대신 하라고 하는데 저도 정말 힘이 들어요. 학교도 다녀야 하고 알바도 해야 하니까. 이모, 제발 도움 좀 주세요. 저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다 짊어져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너무 딱했지만 솔직히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내게 어떤 상처의 근원이었는지 아느냐라고 말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도 어른이었고 그 아이가 과거의 상처와 죄를 모두 책임질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결국 저는 해나에게 가끔 생활비나 병원비를 일부 보태 주었고 해나와 제가 번갈아 가며 아버지를 간병했습니다. 제 남편과 어머니도 처음엔 왜 그런 사람을 또 돕느냐고 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너도 참 마음고생 많겠다. 그래도 피부치인 건 맞으니 그냥 내가 원하면 하라고 묵인해 주셨죠. 어머니는 아직도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완전히 놓지 못하셨지만 예전처럼 격하게 반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어머니 나름으로는 아버지를 정서적으로나마 정리한 후였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제 저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다. 내가 아버지를 보든 말든 내가 알아서 해라라는 식이었죠. 그게 어머니가 어찌 보면 더 이상 감정 소비를 하지 않으려는 나름의 체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1년 넘게 아버지를 돌보면서 저는 비로소 제 마음속에 고였던 분노와 미움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사랑이나 존경의 감정으로 돌아선 것은 아니지만 한 인간으로서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사람도 결국 자기 선택의 대가를 이렇게 치르고 있구나. 나도 어찌 보면 지나간 시간을 놓아 주어야 할 때가 왔구나 하고 깨달았거든요. 아버지와 대화를 조금씩 하면서 제가 과거에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외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우리 엄마를 왜 배신했는지, 그토록 해나를 지키고 싶었다면서 왜 막상 이제는 책임지지 못하는지 등등. 아버지는 주저하다가 어렵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경숙이에게 마음이 끌렸어. 자꾸 만나다 보니 해나가 태어났고 그 순간에는 내 엄마한테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지. 그래도 너희 엄마와 이혼하고 싶지는 않았어. 너희들한테 죄인이 되고 싶지 않았고 우리 가족을 완전히 잃고 싶지는 않았거든. 그래서 우유부단하게 두 집 사이를 오가며 모두에게 상처만 준 거야. 결국엔 경숙한테도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했고 너희 엄마를 비롯한 가족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만 입혔지. 해나는 정말 미안하다. 내가 지킨다고 했으면서 이렇게 병으로 쓰러지다 보니 결국 저 아이에게도 짐만 지우게 되었어. 아버지의 얼굴을 보니 제가 처음으로 느꼈던 울분이 조금씩 잦아드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한 행동이 옳은 것은 아니고 저나 어머니에게 준 상처는 결코 지워지지 않겠지만 한 인간의 잘못된 선택 뒤에는 이런 후회와 자책이 밀려오는구나 싶었습니다. 사람 일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리석을 수가 있나. 왜 사람들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 나서야 후회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후로 저는 해나와도 조금씩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나는 저도 이제 이 집안에 얽힌 이야기들을 대충 알았어요. 사실 엄마도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했다기보다는 그냥 안정된 삶을 얻으려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참 죄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래도 저 이모나 다른 이모, 삼촌, 할머니한테 잘 보이고 싶었어요. 제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냥 태어나 보니 이런 상황이라고 솔직하게 털어놓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참 많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태어나는 건 아이의 의지가 아니죠. 부모 세대의 잘못이 아이에게 덮어씌워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로 인해 상처 입고 비틀리는 모습들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제가 해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던 지난 세월이 순간 되돌아보였어요. 이 아이도 어쩔 수 없이 굴레 안에서 헤맸구나. 나도 너무 미워하기만 했나 보다. 그런 깨달음을 얻으면서 해나를 향한 제 감정도 점차 누그러졌습니다. 해나가 눈물을 흘리며 저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친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은데 늘 죄책감이 있고
그래서 더 서럽게 울었던 적도 많아요. 저를 싫어하시는 이모나 할머니 심정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면서도 외롭고라고 고백했을 때 제가 그냥 조용히 미안하다. 그리고 힘내라고 말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죠. 그렇게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버지는 간신히 건강을 조금 되찾았고 저는 해나와도 꽤 허심탄회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해나가 졸업 후 직장을 잡고 자기 힘으로 독립하려 애쓰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경숙은 결국 아버지와 완전히 등졌고 어딘가로 떠나버렸다고 했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참 묘하죠. 아버지가 건강하고 뻔뻔할 때는 서로 떨어질 수 없다고 하던 사람들이 막상 아버지가 병약해지자 아무런 미련도 없이 떠나버리니 말입니다. 어쩌면 아버지도 그런 선택의 대가를 치르는 중이겠지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어쩌면 그동안의 악연을 어느 정도 털어낼 수 있게 하는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다시 직접 만나 주시진 않았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 저를 통해서 근황을 전해 들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듣기조차 싫어하셨지만 아버지가 이제 홀로 지내며 병으로 고생 중이라는 말을 들으시고는 참 어처구니 없네. 그 여자는 어디 갔대? 너는 괜히 그 아버지 때문에 고생하지 마라. 내가 미안하다. 내가 이런 일까지 떠맡아야 하다니 하고 안쓰러운 눈길을 보내셨습니다. 저로서는 어머니가 그렇게라도 말씀해 주시는 게 위안이었고 엄마, 난 괜찮아요. 나도 이제 아버지를 미워만 하는 건 아니야. 사람이 다 실수도 하고 결국 그걸 짊어지면서 살아가는 거잖아. 조금만 더 놔두면 아버지도 곧 정리될 것 같아라며 담담히 대답했죠. 그로부터 다시 몇 해가 흘렀습니다. 저 역시 아이를 낳아 키우며 정신없이 바쁜 날들을 보내게 되었고 어머니도 요양원에 모셔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찾아뵈었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조용히 살고 계셨고 해나는 직장 생활을 하며 종종 아버지를 보러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이제 내 건강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혹시나 유산 문제도 있고 하니 가족들끼리 한 번은 얼굴을 보고 정리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저는 순간 실소가 나왔습니다. 유산이라니 아버지가 지금 가진 게 뭐가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라고 물었죠. 실제로 아버지는 혼자 지내며 변변한 재산이라고 할 것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내게는 그래도 조금 남은 돈과 집 한 채가 있다. 예전에 내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물려받은 작은 전원주택이 있거든. 거기 시세가 요즘 꽤 오른 모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제야 저는 아버지가 어머니나 우리 형제들에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을 금전적으로라도 정리하고 싶어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마음 한편에서는 어머니가 이혼을 안 하셨으니 법적으로는 배우자인데 아버지가 혹시 기묘한 꼼수를 쓰려는 건 아닐까, 해나에게 다 물려주려고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워낙 쓰라리다 보니 쉽게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내 어머니와 언니, 동생, 그리고 해나까지 함께 모일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더 늦기 전에 한번 사과도 하고 내 뜻도 전하고 싶다고 간청했습니다. 저는 언니와 남동생,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고 다들 처음에는 지금 와서 뭐하러라며 단칼에 거절했죠. 그럴 만도 합니다. 다들 힘들게 살아온 세월의 상처가 깊으니까요. 그래도 제가 여러 번 부탁했고 또 아버지가 진정성이 있음을 강조하자 결국 한날을 잡아 다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모임은 저희 작은 전원주택에서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그 집에서 만나자고 했거든요. 언니는 남편과 아이를 맡기고 혼자 오기로 했고 남동생은 출장차 잠깐 귀국했다가 제 연락을 받고 어렵게 시간을 냈으며 해나도 자연스럽게 초대되었습니다. 가장 문제는 어머니였는데 워낙 건강이 좋지 않고 감정적으로도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와주세요. 혹시 아버지의 진심을 확인하면 엄마도 마음이 조금 편해질지도 몰라요라고 부탁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가 마음을 먹고 휠체어에 몸을 싣고 오셨죠. 전원주택에 도착한 우리 가족은 서로 어색한 인사를 나눴습니다. 언니와 동생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고
어머니는 아예 시선을 돌린 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해나는 한편으로 위축된 듯하고 아버지는 한껏 미안한 기색으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때 한 지붕 아래 살아야 했던 이들이 이렇게나 뒤엉켜서 서로 서먹하게 서 있다는 사실이 참 서글펐으니까요. 아버지는 다 같이 거실에 앉자마자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었지. 그동안 너희 엄마, 그리고 너희 삼남매에게 지은 죄를 어떻게 씻어야 할지 모르겠다. 게다가 해나도 이렇게 힘겹게 자랐고라며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 대신 차를 내오며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리려고 노력했지만 대화는 쉽게 풀리지 않았죠. 그러다 남동생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이제 와서 사과 한마디로 다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우리 가족이 어떻게 정신적으로 망가졌는지 생각하면 제가 아버지라는 사람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언니도 거들었습니다. 전 사실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이런 자리조차 불편해요. 하지만 민경이가 어렵게 부탁해서 온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다. 정말 미안하다. 이 말을 몇 번을 해도 부족하겠지만 이제 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고 마지막으로 얼굴 보고 내 마음이라도 전하고 싶었다. 그리고 이 집 말이다. 이 집은 내 어머니와 너희 삼남매 명의로 다 넘기고 싶어. 해나도 내 딸이지만 나중에 따로 조금 금전적으로만 지원해 주려고 한다. 해나에게는 이미 사죄의 의미로 작게나마 내가 가진 적금 통장을 물려주려 한다. 고개를 돌려 해나를 바라보며 아버지는 덧붙였습니다. 해나야, 너도 내가 여러 사람 다 힘들게 하면서 낳은 딸이니까 내게도 책임감이 있었다. 그런데 난 제대로 된 아버지 역할을 못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그동안 아프고 고생하면서 깨달았다. 내가 한 끔찍한 선택의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 그래도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미안하다. 해나는 처음엔 입술을 꽉 깨물고 있다가 아버지, 저에게 못해준 게 많다고 원망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괜히 태어나서 이모들이나 할머니에게 상처를 드린 건 아닐까 늘 죄송했어요. 저 역시 혼란스럽고 힘들었지만 이제라도 이렇게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인 게 조금은 위로가 되네요. 물론 모든 상처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이라고 했습니다. 남동생은 그 말을 듣더니 살짝 눈을 떨구었고 언니 역시 잠시 눈물이 그렁한 듯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찡하게 아파왔습니다. 그 복잡한 감정의 물결 속에서 어머니는 조용히 아버지를 한번 보고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동식 시아버지 이름 가명. 나는 이제 와서 당신을 미워할 힘도 없어. 그때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내 마음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지. 그래도 난 우리 아이들이 무너지는 걸 볼 수 없어 참아왔어. 난 지금도 당신 생각만 하면 억울하고 속상해. 하지만 당신이 지금이라도 죄책감을 느낀다면 그러면 그걸로 됐어. 난 그냥 그렇게 알고 싶어.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했나. 스스로 자책하지 않았던 시간이 너무 길었으니까. 어머니의 이런 말은 사실상 용서라기보다는 체념과 슬픔이 섞인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라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집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지만 그 정적은 이전처럼 날카로운 분노가 아닌 어쩌면 각자의 상처를 조금씩 내려놓는 단계에 있는 고요한 순간이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가 함께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우리는 대화를 길게 나누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마다 감정이 소모되어 있었고 굳이 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향해 다시 한번 큰 절을 올리며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 집은 명의 이전 서류 제가 다 준비해뒀으니 조만간 처리할게요. 그동안 너무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글쎄, 이제 와서 집이고 뭐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난 그저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다면 그런가 보다 할 테니 내게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어. 당신 마음대로 해라고 대답했죠. 그리고 그날 저희는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는 정말로 전원주택 명의를 어머니와 저희 삼남매로 넘기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해나에게는 조금의 예금 통장을 남겨주었고
또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월마다 주는 연금 일부도 해나가 생활하는데 보태주겠다며 약속했습니다. 그로써 아버지가 어느 정도 본인이 정리하고 싶은 문제들을 매듭 짓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그 뒤로 다시 병세가 악화되어 결국 요양원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저는 해나와 함께 아버지를 종종 찾아가 보살폈습니다. 해나는 초반에는 저를 대하기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사이엔 조금씩 가족다운 대화가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모, 저 사실 요즘 결혼 생각이 있어요. 아, 그래? 축하해야 하는 일 아니니? 그렇긴 한데 예비 시댁에 제 가족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두려워요. 아버지 얘기도 그렇고 엄마 얘기는 더 복잡하니까요. 너도 참 마음고생이 많겠구나. 그래도 아직 젊으니까 너무 겁내진 마라. 내가 더 행복해야 해. 우리 세대가 만들어 놓은 잘못이 너에게 짐이 되긴 했지만 그걸 극복하는 건 결국 내 몫이기도 해. 내가 용기 내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고마워요, 이모. 이모가 예전에랑 다르게 저한테 이렇게 말해주니까 좀 마음이 편해요. 그때 저는 속으로 울컥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참 미워했고 막연히 적대시만 했었는데 이 아이도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죠. 미움과 원망, 그리고 연민의 마음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지만 그래도 해나는 제게 새로운 감정을 깨닫게 해준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 입은 사람들이구나. 그렇다면 서로에게 조금씩 기대고 조금씩 너그럽게 대하면 어떨까? 이미 너무 늦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 조금이라도 화해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역시 세월이 흐르면서 해나 얘기를 듣고 그래.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 내가 화낼 사람이 따로 있지. 애한테 그러면 안 되지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또 언니와 동생도 직접적으로 해나와 교류하진 않았지만 아버지 문제와 별개로 해나가 착하고 올바른 아이라는 건 인정했어요. 저는 조금씩 이 관계가 진정한 의미의 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가 숨을 거둔 것은 명의를 이전한 지 약 2년쯤 지난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요양원에서 큰 고통 없이 편안히 가셨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요양원으로 달려갔고 해나와 함께 장례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언니와 동생도 어려운 걸음이었지만 장례식장에 와 주었고 어머니는 건강이 여의치 않아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어머니께서는 이제 마지막 가는 길이니 장례 절차라도 잘해 드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 속에 담긴 어머니의 감정이 무엇인지 아주 깊이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었고 또 한없이 원망스럽게 했던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제는 한평생의 인연을 마감하는 순간이구나 하는 씁쓸함이었겠죠. 장례식장에는 경숙도 오지 않았고 해나의 예비 남편이라는 사람만이 곁에서 해나를 묵묵히 위로해 주었습니다. 해나는 입을 꾹 다문 채 가끔씩 아버지라고 나지막이 부르며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도 아버지를 정말 사랑했구나. 비록 뒤틀린 관계에서 시작되었지만 역시 아이에게 아버지는 아버지였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언니와 동생도 묘한 표정으로 빈소 한편에 서 있었고 조문객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외도 문제나 가족 파탄 등의 소문 때문인지 아니면 아버지가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던 탓인지 동료나 지인들도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조촐한 장례를 치르면서 저는 삶이 얼마나 무상한지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남기는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를 또 한 번 절감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그래도 마지막에라도 마음의 빚을 조금씩 갚으려 노력했고 해나와 어느 정도의 화해와 보살핌을 서로 나눈 끝에 숨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것만은 다행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남긴 유산으로 어머니와 우리 삼남매가 조금 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했고 해나에게도 어느 정도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물론 그걸로 다 보상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아버지는 자신의 삶을 반성하며 최소한의 책임감을 보였다 생각합니다. 장례를 마친 뒤 저는 언니와 동생 그리고 해나와 함께 아버지의 낡은 옷가지며 소지품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계셨으므로
저희가 정리해서 챙길 건 챙기고 버릴 건 버리는 식으로 진행했죠. 그 과정에서 해나가 작게 접힌 수첩 하나를 꺼내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수첩인데 제 이름이 많이 적혀 있어요. 사진도 있고 이건 저 말고도 이모들 또 할머니 사진도 붙어 있네요. 해나가 페이지를 보여주었는데 거기에 적힌 메모들을 살펴보니 민경이에게는 늘 미안하다. 저 아이에게 아버지로서 해준 게 없구나. 해나와도 함께 살고 싶었지만 오히려 잘못된 길을 가르쳐 줬다. 정희 어머니 이름에게는 평생 죄인이다 같은 글귀들이 삐뚤빼뚤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수첩을 보고 나서야 아버지도 내색 안 하고 은밀하게 죄책감과 후회를 끌어안고 살았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참을 수첩을 들여다보며 해나와 저, 그리고 언니와 동생은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모두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민영이가 무슨 음식을 좋아했더라. 민수가 어릴 때는 얼마나 귀여웠는데 이제는 나를 떠나버렸다. 민경이는 왜 이렇게 조용히 울기만 할까? 해나는 그저 미안한 아이 같은 일기나 메모가 빼곡했어요. 바로 그 수첩이 아버지가 극도로 왜곡된 삶을 살면서도 동시에 품고 있었던 후회의 흔적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확인하며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례 후 어머니가 계신 집에 모여 식사를 하며 제가 수첩을 보여드렸더니 어머니도 조용히 눈물을 흘리시곤 에휴, 그 사람도 어쩌면 참 불쌍한 인생이었어라고 중얼거리셨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아버지를 완전히 용서했다거나 사랑이 되살아났다거나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딘가 어머니 마음속에서도 지난한 시간이 마무리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후로 해나는 저희 가족에게 제가 결혼식을 올리면 와 주실 수 있나요? 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언니와 동생은 망설였지만 어머니가 그래, 가줘라. 너희라도 가서 축하해 주면 되지 않니?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지. 얘가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리가 외면하겠어라고 했죠. 그렇게 해나가 결혼식을 올리던 날, 저는 혼주석에 앉진 않았지만 신부 측 가족 자리 중 한쪽에서 묵묵히 그 아이를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제 가족 중 한 명처럼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해나가 걷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올 뻔했습니다. 만감이 교차했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한때는 우리 가족에게 큰 상처를 준 존재였는데 사실은 상처받은 당사자이기도 했구나. 그리고 지금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는구나. 저는 그 순간 우리 모두 참 많은 것을 겪었고 그래도 또다시 일어서는구나라는 묘한 안도감과 흐뭇함을 느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건강상의 문제로 해나 결혼식장에 오지 못했지만 언니와 동생 그리고 저와 제 남편은 참석했습니다. 해나는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 저희에게 환한 미소로 정말 고마워요. 이모들, 삼촌, 저 사실 많이 떨렸는데 와 주셔서 힘이 났어요.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다들 함께하니 기뻐해 주실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모두 크게 웃으며 해나를 축하해 주었죠. 그 모습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저도 모르게 가슴 한켠이 뭉클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극도로 복잡한 사연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저희 가족을 향해 왜 그렇게까지 서로 상처 주며 살아야 했나? 그리고 굳이 지금 와서 화해할 필요가 있었나?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지요. 저도 솔직히 우리가 없었으면 서로 더 편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고 그 후에 남는 것은 각자의 상처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상처를 조금이라도 치유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해야 할 몫이더군요. 결국 인생이란 돌고 돌아 우리가 떠안은 이 짐을 어떻게든 이겨내며 성장해 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를 보살피며 지내고 언니와 동생과도 이따금 안부를 나누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니는 가정을 잘 꾸렸고 동생도 해외에서 자리를 잡아 나름대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지요. 해나는 결혼 후 신혼집에 정착했고 가끔 저를 이모라고 부르며 안부 전화를 해옵니다. 그럴 때면 저도 조금씩 그래. 잘 지내고 있니? 힘든 건 없고. 아이 낳으면 꼭 보여줘라.
내가 손주처럼 안아줄게 하고 농담을 하곤 합니다. 그런 모습이 어쩌면 정말로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초래한 파탄을 우리가 온전히 복구할 순 없지만 그래도 상처를 딛고 조금씩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작지만 큰 위안으로 다가옵니다. 여전히 어머니가 해나가 자기 친손주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신경 쓰느냐고 핀잔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웃으며 그래도 아버지 피가 흐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세상 떠나기 전에 해나랑도 정리를 했고 저는 그냥 이 아이가 잘 되길 바랄 뿐이에요. 나도 이제는 마음이 조금 정리됐으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어머니도 그런 저를 보며 반쯤은 체념 어린 미소를 지으십니다. 그래. 내 인생이니 알아서 해라. 다만 나중에 후회는 하지 말아라 하고요. 저는 이미 후회할 것도 많고 지나간 상처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길을 택하고 싶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이렇게나 아프고 복잡하기도 하지만 결국 상처를 보듬고 가는 길이 더 우리를 편안하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는 마무리되어 갑니다. 너무나 긴 시간이었고 한없이 막장 같았으며 아직도 모두가 완벽히 행복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크게 나아졌습니다. 저희 가족이 이제야 조금씩이라도 서로를 바라보며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과거를 바꿀 순 없지만 서로의 서툴렀던 행동을 인정하고 고통 속에서도 용서와 이해의 씨앗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연을 들으신 분들 중에는 비슷한 처지에 놓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한때는 이건 정말로 답이 없다. 내 인생은 끝났다고 여겼지만 결국 이렇게 살아서 여기까지 왔고 완전히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스스로를 추스르고 가족의 한 모퉁이와 조금씩 화해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희망이란 건 어쩌면 아주 미미한 빛일지 몰라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시들어 버린 인간관계를 되살리는 건 정말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그래도 작은 걸음부터 내딛다 보면 언젠가 의미 있는 변화를 마주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에게 해피엔딩이라는 말은 조금 어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왜 이 지옥에서 살아야 하나 하고 자책하며 울던 날들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잔잔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어머니와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뜻깊게 만들고 싶습니다. 언니, 동생과도 자주 연락하며 지내고 해나와도 가끔 만나 밥 한 끼 하곤 합니다. 그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새로운 가족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 면에서 저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아픔만이 가득한 막장의 끝에도 작은 화해와 도약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한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각자의 상처가 다르겠지만 모든 분들이 저처럼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다시 한번 인생의 여정을 밝게 이어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한 가족의 오랜 시간 엉켜있던 상처와 배신, 그 안에서 싹트는 후회와 용서의 과정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누군가의 잘못된 선택이 부른 막장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간이 흘러 마음을 조금씩 열고 서로를 보듬어주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저마다의 삶 속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존재하더라도 그 끝에는 어쩌면 작은 희망의 씨앗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랜 세월 서로를 향해 쌓았던 오해와 분노가 완전히 치유되긴 어렵겠지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서 한 걸음씩 나아가려는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사연을 통해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도 따뜻한 위로와 용기의 메시지로 전해지길 바랍니다. 사연 부스는 늘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인생의 어느 단면이든 솔직히 털어놓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다면 주저 말고 전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평온한 밤 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